일단 1차 과목이 우리 민법 선생님도 뵙겠지만 제 과목인 학개론하고 그리고 법 과목이 하나가 있죠. 민법 및 민사특별법. 이 두 과목 묶어서 이제 1차라고 합니다. 뭐 2차는 3과목이고 강의는 4과목으로 한다. 뭐 이렇게 들으셨죠. 개론 민법이 이게 뭐 40문제씩 이렇게 해가지고 총 80문제 푸는 시험인데요. 80문제 몇 분 동안 푸나요, 이 시험을? 아예 100분 동안 푼다고 그러죠. 그래서 아마 그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. 공부 내용은 쉬워요. 내용은 1년 동안 반복하시면은 뭐 이해를 잘 하시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, 이게. 시간. 80문제 100분이면 감이 전혀 없으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 읽고 답이 쭉 나와야 다 풀 수 있어요. 읽고 답 이렇게. 그러니까 시험장에선 되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사고하고 응용하면서 푸는 건 아니고요. 자격시험의 공통점이 즉문즉답. 문제 보자마자 답이 팍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, 이거. 나는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, 그리고 또 뭐 나이도 좀 있고, 이렇게 하셔서 문장 빨리 읽는 것도 힘들고, 막 그렇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, 그게 제일 합격률이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요, 사실 속도는요, 아는 만큼 나오거든요. 라면 하나 끓이시는데, 라면 설명서 읽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. 지금 라면 봉지 집에 가서 라면 봉지 뒤집어서 뒤에 설명서 한번 읽어보세요. 그거 뭐 얼마 안 걸린다고. 근데 그만큼의 내용이 민법 내용이 적혀있으면 됐다 오래 걸려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빨라지고 하니까요. 뭐 속도에 대한 걱정 또는 뭐 문제 빨리 푸는 거에 대한 걱정, 심지어는 암기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데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배우신 만큼 빨라지고요. 알아서 다 가능한 일이니까요. 특히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과히 어린 나이는 아닌데 제가 선생 중에서는 제일 어리긴 해요. 근데 50대, 60대 특히나 계신 분들도 공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. 우리 작년에 이 목동학원에서도 뭐 70대이신 분도 계셨고. 그런데 중개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, 주변에서. 저같이 이렇게 어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. 어리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. 저 내일 모레 40입니다, 저도 이제. 네. 근데 막내긴 해요. 근데 40대도 그렇고 30대 중개사도 많지는 않잖아요, 주변에. 어디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변 둘러보면 우리 동년배들이 다 하는 일이거든요. 그분들이 다 공부해서 그분들 자격증 딴 거고요. 누구나 쉽게는 아니죠,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고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긴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 계셨다가 10월 말에 시험 잘 보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악수 딱 하고 가실 때까지 계속 앉아 계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죠.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고.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잘만 나와주세요. 네. 일단은 출석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이 개론하고 민법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, 확실히. 정확히 말하면 개론하고 다른 과목들이 다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. 민법 외에 2차에 이런 거 있죠. 중개법, 중개사법, 그리고 공시법, 세법, 공법. 그렇죠. 간단해요. 우리 중개사 시험은 하나의 학개론이라는 과목과 5개의 법 과목을 다루는 시험입니다. 다른 과목들은 다 법 이러면서 나가는데 제 과목은 법이란 말이 없죠. 개론이라고 하거든요. 이 개론이 뭐냐 그랬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근데 피곤하죠? 경제라는 말 쓰면.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사고 파는 이야기. 부동산을 놓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서로 간에 협상하고 물건 팔고 사고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활동? 이것을 다루는 이론을 경제론이라고 합니다. 사고 파는 거 중요하죠. 우리 중개사 역할이 사고 파는 거를 뚜쟁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, 중간에서.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전반 이론을 배운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운 점이 있습니다. 용어가 쉬워요, 딴 과목보다.
민법은 법 들어보셨죠? 벌써. 민법은 딱 1시간만 들으면 머리 뽀개지거든요, 처음에. 근데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용어를 빨리 익히시면 또 전체적으로 법 체계가 납득이 되고 되게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요. 민법 공부는 정말 전 국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 민법 배우시면 굉장히 유식해지십니다, 지금보다.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한 추석 때쯤 되면은 집안의 각종 법률의 송사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. 좋아요. 민법 진짜 좋습니다. 근데 제 이론은요, 이 경제론이라서 되게 애매모호하긴 해요. 사실 이거 몰라도 중개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. 근데 알면은 경제적 감각이라는 게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용어가 쉬워서 할만하네 하시다가 막판에 이제 심화 이론 막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파다 보니까 경제 이론이라는 게 뭐 간단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 얘가 조금 더 쉬우실 거고요. 초반에 민법이 어려울 텐데 민법 용어 정리,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 후반에 이렇게 교차되면서 아마 개론이 더 어려워지시긴 할 거예요. 그래서 초반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 선생님들 다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요거 민법 하는데 쓰세요, 많이. 처음에 시간을 쓸 때는 무조건 보고 듣고 하셔야 됩니다. 특히나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합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영상 같은 강의 3-4번은 들으세요. 그러니까 민법이 무슨 요일이죠, 수업이? 네.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되기 전에 한 번만 더 그 수업 듣고 수업 참석하세요, 다음 주 수업.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요. 그 동영상 한 번만 더 보고 들어오시면 훨씬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최소한 입문 강의라도 2번 이상은 들을 수 있게 스케줄을 짜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개론 파트가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. 본격적으로 개론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. 파트가 3개라고 했습니다. 우리 개론은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고 민법하고 똑같아요. 민법 총칙 있는 것처럼 개론 총론, 그리고 2번째 강론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3번째 감정평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.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출제 비중으로 따지자면 총론에서 3개, 그리고 강론에서 30문제, 그리고 평가론에서 7개 이렇게 나옵니다. 총론이라는 말뜻 자체가 전체적인 이론이란 뜻이죠. 그래서 총론은 오늘 수업에서 요거 하실 건데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합니다. 그냥 부동산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. 부동산이란 무엇인가?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? 부동산에 뭐가 있는가? 부동산의 특성이 어떤가? 이런 얘기들.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가진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세밀하게 나누는 걸 이렇게 강론이라고 합니다. 강론 파트에서는 하나하나 들어가서 뭐 경제, 시장, 정책, 투자, 금융 이런 얘기들을 쭉 할 거거든요. 그래서 경제 강론 이렇게 30문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평가론 얘기가 나옵니다. 감정평가가 뭔지 아시죠? 땅값, 집값 평가하는 거거든요. 누가 합니까, 평가? 평가사가 따로 있어요. 우리 중개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. 감정평가 자격증이 따로 있죠. 평가사 자격증은 중개사 곱하기 한 10배 정도 어려워요. 누가 주변에 감정평가사다 이러면은 조금 인정해 주셔야 돼요. 정말 어렵거든요, 이 공부. 그래서 이 평가 이론이 자세히 배우는 건 아니고 겉돌면서 몇 가지 이론적 내용을 배우시는데 그래도 뭐 비중 무시 못하죠. 7문제니까. 이렇게 이제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. 얘가 3개가 이제 나눠지면 총 8개로 쫙 갈리거든요. 그러니까 총론이 파트가 챕터가 하나 있고, 평가론이 하나가 있고, 그리고 나머지 6개가 강론이에요. 이렇게 되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총론입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.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걸 할 건데, 총론이 3문제라고 했죠. 그 3개 테마를 써놨어요, 이렇게. 뭐 배우냐면 총론은 부동산이란 무엇인가, 부동산의 개념, 그리고 부동산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, 토지 분류, 주택 분류하는 얘기,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. 오늘 이렇게 3가지 배우실 건데 요거 3개 다루는 게 총론 파트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뭐 부동산 하나 있으면 얘가 뭔지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개론에서 첫 번째 중요한 파트가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오시면 2번 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 개론의 척추에 해당하는 파트예요.
얘를 경제론이라고 합니다. 자, 경제론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죠, 이렇게. 중요합니다. 이 경제론 진짜 중요합니다.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셔야 마스터가 되는 파트예요. 경제론 보니까 사람이 있네요. 왼쪽에 한 명, 오른쪽에 한 명. 자, 물건 사는 사람들, 수요자, 그리고 판매자들, 공급자가 있는데, 우리 흔히 말하는 매수자, 매도자입니다. 사고 파는 양반들. 경제라고 하는 건 양대축이죠, 이렇게. 사는 이론, 파는 이론,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.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수요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그림이에요. 그 중간에 그림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이게 X표가 아니고요.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인데, 얘네 둘이 중간에서 딱 협상을 합니다. 이걸 전문 용어로 쇼부라고 합니다. 쇼부. 둘이 쇼부 치는 얘기. 그 쇼부 치는 얘기를 균형 이론, 이렇게 부르죠.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사는 거, 파는 거, 그리고 둘이 협상하는 얘기들, 뭐 이런 게 돌아가는 거죠. 그렇죠? 자, 균형 이론까지 했는데 수급이 잘 되면요. 그때 그 사회의 경기가 호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. 수급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런 불황이라고 하죠. 그런 걸 경기 변동이라고 부릅니다. 그렇게 해서 경제론이 구성이 되는데 경제론은 시험에 뭐 대여섯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시험장에서 초반에 문제가 나오거든요. 한 3, 4, 5, 6, 7번 이렇게. 그래서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.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 파트고 이 경제론을 기반으로 다른 이론들이 쫙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경제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배우시냐면 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터 이론을 배우십니다. 이 수급이 만나서 거래하려면 장이 있어야 되죠. 그 장을 시장이라고 합니다. 이 시장에서는 뭐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?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.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공간 얘기를 하는데 이 수급이 이루어지는 공간 땅이죠, 여기.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 얘기, 뭐 지대라든가 집가 이론들, 그리고 토지와 토지가 만나면 상권이 됩니다. 그런 상권 이론. 그리고 상권과 상권이 만나면 도시가 이루어지고요.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고등학교 때 한국지리 막 이런 거 했잖아요, 우리. 그거랑 비슷해요. 애들 수능 볼 때 나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, 여기. 뭐 단순 암기 파트인데 이 시장론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 이제 세 번째 파트. 시장에서는 2명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. 2명. 누구랑 누가 있는 거예요? 수요와 공급.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들 거래 잘 하나요?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거래 잘해요. 우리 맨날 거래하잖아요. 매일매일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알아서 잘 움직여줍니다. 그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. 서로 간에 협상하고 거래 잘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. 수요가 과하게 부족하거나 공급자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 시장이 망가지는데 그걸 시장이 실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은 의사가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파트가 바로 정책이라는 파트입니다. 정책이란 말은 정부의 문제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잘 돌아가는 시장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장이 망가지는 이야기, 시장 실패,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의사로서 이 병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정부 개입. 정부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고치냐면 땅 정책, 그리고 집 정책, 그리고 세금 정책 등을 펴서 시장을 정상화시킵니다. 11월 3일 날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정책이 발표됐어요, 이번에. 불과 며칠 전에. 11월 3일 날.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하는 정책이 발표됐죠. 뭐 그런 것도 이 시간에 나옵니다, 같이. 그래서 현실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. 여기까지가 파트 4인데 이 정책론도 한 뭐 4, 5문제 정도 보시는 게 합리적이죠. 그럼 이게 초반 앞부분 파트 4개예요, 이게.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파트는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이야기.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사고 파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. 그게 시장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그 시장 공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방안들.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.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5번, 6번 파트가 나오는데 둘 다 별표. 우리 개론의 심장부에 해당합니다. 여기. 수요 공급이 척출하면 좌심방, 우심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투자와 금융입니다.
개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파트죠, 여기가. 투자는 아시죠? 무슨 뜻인지? 투자는 돈을 던지는 게 투자죠. 돈 놓고 돈 먹기 하는. 그럼 금융은 뭐 하는 겁니까? 금융은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걸 금융이라고 합니다. 대출받는 얘기예요. 아니, 투자하기로 했으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. 우리 뭐 담보대출 같은 거 받잖아요. 그래서 이 투자금융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, 파트가. 투자론에서는 우리들이 아는 이야기들. 뭐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의 특징은 어떤 게 있고, 투자의 특징. 그리고 투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위험과 수익 얘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리고 요새 투자는요, 한 군데에 몰빵 안 합니다. 나눠서 투자하거든요.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, 분산 투자라고 하죠. 포트폴리오 이론들. 이런 것들 배우시고 또 하나, 이 투자 분석하는 파트가 있어요. 파트 2로.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은 요 다세대 주택으로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가 하는 현금 흐름 분석. 명세표를 만들어서 수입 분석 같은 것도 좀 하고요. 그리고 그 투자안을 분석하는 거. 지금 내가 1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만큼의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여기다 투자할까 말까 결정을 합시다 하는 분석의 OX를 결정하는 요령들.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데, 얘기 들으시면 살짝 눈치를 채셔야 될 게, 현금 수입을 분석을 하고, 그리고 위험과 수익을 따지려면 계산이라는 걸 해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안 좋은 소식이요. 우리 개론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. 이건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.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건. 계산 문제를 풀 시간이 없거든요. 여러분들 못 푸시는 게 아니에요, 계산을. 근데 이 계산 문제가 적게는 7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 사이까지 나오거든요. 이렇게 40문제인데 최악으로 10개가 나왔다고 치면 25점은 계산이라는 얘기죠.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. 이 계산 문제를 다 하진 않을 건데요. 10개를. 가령 뭐 7문제 나왔다고 또는 10문제 정도 나왔다고 판단이 될 때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한 2-3문제 정도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. 나머지 5-6개는 어떻게 하라고? 그러면은 그냥 그건 찍는 거나 혹시 시간이 되면 더 풀거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. 지금은 잘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, 이 얘기가. 근데 10개를 다 할 수 있으셔도 시험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요.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풀겠는데 계산을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공포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아요. 앞으로 수업하다 보면. 계산을 제가 차분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, 수업을.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.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?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계산을 하는 요령 과정을 다 가르쳐 드려요.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계산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랑 똑같아요. 마치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척척척척척 넣으면 풀리게끔 하는. 근데 어쨌든 이걸 한다는 건 아셔야 되고, 이걸 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. 어떤 어르신들 보면은 됐다 막 계산은 나는 안 한다 하시는 분도 많아요. 그래서 7문제 다 찍으시는데 이거 다 틀리면은 좀 그래요. 개론에서 이거 다 틀리면은 82.5점이에요. 만점이. 그러니까 60점 넘게 맞기 되게 힘들어져요. 다 틀리면. 다른 거 다 맞으셔야 돼. 그러면. 그러니까 계산은 뭐 그냥 나오기는 하는데 알았어, 네가 가르쳐주는 만큼만 할게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. 올해 계산이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출문제에서 절반은 나옵니다. 똑같이. 그러니까 그것만 공략을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리고 그나마 희소식은 요 13 곱하기 8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안 해도 돼요. 계산기 쓰실 수 있어요. 이런 거 안 해도 돼요. 이런 거 계산기로 또박또박 누르시면 됩니다. 계산기 들고 들어가시거든요, 시험장에. 그러니까 우리 산수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. 산수는 계산기로 하시면 되고, 그냥 그 과정, 뭐 수익 구하는 거, 투자 분석하는 거, 이때 이제 계산 조금 할 겁니다, 아마. 어쨌든 이 투자론이 7문제가 나오고요. 단일 파트에서는 가장 비중도 높고 아마 제일 어렵지 않을까, 1년 동안. 그래서 얘는 제가 후반부에 주로 신경을 쓸 겁니다. 6월달 이후에. 자, 투자하기로 했어요. 투자하기로 했으면은 돈 끌어 모읍시다. 그걸 금융이라고 한다고 했죠. 자금을 융통한다. 금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소비금융,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금융으로 나눠집니다. 소비금융하고 개발금융 느낌이 있으신가요, 두 개가? 소비금융이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얘기,
우리들 돈 구할 때 어떻게 해요? 은행 가셔야죠. 국민은행 가셔야죠. 우리은행 가셔야죠. 담보대출 받지 않으시나요? 그래서 금융론 시간엔 여러분 대출 받는 얘기 되게 리얼하게 할 겁니다. 저도 지금 대출이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. 그래서 담보대출이 있거든요. 저도. 근데 대출 받을 때 뭐 고정금리, 변동금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금리 몇 프로인가 이런 거. 그리고 돈 갚을 때 한 달에 막 70만 원 갚을지 100만 원 갚을지 그런 얘기들이에요. 굉장히 현실적이죠. 그래서 대출 받는 얘기 쭉 할 거고, 근데 우리만 대출 받는 거 아니잖아요. 건설사들도 대출 받거든요. 삽질하려면 돈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건설금융 배우실 거예요. 요거는 조금 낯서시긴 할 겁니다, 아마. 건설사들 어떻게 돈 구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, 우리 아직. 그래서 그런 거 차분하게 설명드릴 거고, 소비금융하고 개발금융 외에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, 증권론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. 이게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. 그냥 투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인데요. 그런 상품들도 몇 개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금융론도 한 6문제 정도는 보는 게 합리적이죠. 출제 비중에서 6개, 7개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 개론의 빅3는 다 나온 거예요. 벌써. 빅3. 빅3가 뭐냐면 경제, 그리고 투자, 그리고 금융. 이 세 개 합치시면 총 20문제 정도 됩니다. 절반. 그러니까 우리 개론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경제, 투자, 금융이다. 이렇게 하시면 되죠. 자, 자금을 융통을 했으면 그거 가지고 잘 지어야죠. 관리해야죠. 잘 팔아먹어야죠. 그래서 11시 방향으로 올라오시면 7번째 파트, 개발론, 관리론, 마케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개론에서 제일 쉬운 파트예요, 여기. 그래서 개발관리 마케팅 챕터 7번 파트에서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여러분 부동산 평가하는 파트. 개발관리 마케팅은 한 4, 5개 정도.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론에서 7문제. 감정평가 하는 걸 배운다기보다는 평가랑 관련된 이론들. 가격 이론, 가치 이론, 뭐 감정평가 법령. 올해 좀 법이 바뀌었거든요, 이게. 그래서 2018년도에는 새로운 법령으로 새롭게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, 뭐 그런 내용들을 쫙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전체적으로 뭔지 아시겠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잘 모르셔도 돼요. 잘 모르셔도 되고 일기생만 하시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론은 무슨 이론이다? 경제활동에 관련된 이론이다. 사람들이 부동산을 놓고 돈 벌려고 각종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풀어가는 이론,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경제라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. 어려워요, 저도 경제론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,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전문 경제 이론을 물어보진 않아요, 절대로. 그리고 제가 그걸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잘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자신있게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이해시켜드리는 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요. 제가 할 일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1년 동안 이 복잡 다감한 경제 이론의 권위를 낮춰서, 담장을 낮춰서 여러분들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우리 늘 쓰는 말로 바꿔드리고 그냥 늘 듣는 얘기들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야매로 경제 이론을 익혀드릴 수가 있어요. 잘해요, 저 그거. 자신 있어요. 그래서 쉽게 이해. 사실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, 공부할 때는. 뭔 말인지 알아 먹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거든요. 그거는 잘 해드릴 자신이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.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 다음에 이어질 과정이 암기거든요. 제가 이걸 대신 해드릴 수는 없죠, 여러분들. 이해를 대신 시켜드릴 수는 있어요, 충분히.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. 근데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혼자 앉아서 이걸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. 이게 둘이 서로 콤비가 잘 맞아야 돼요. 자격시험은요, 무조건 암기예요. 그래요. 누가 뭐래도 개론도 다 암기예요. 암기인데 암기만 하는 건 아니라서 암기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. 하시다 보면 사람마다 틀려지는 게 외울 거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 계세요. 뭐가 이렇게 외울 게 많아? 6과목 다 너무 암기할 게 많은데?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. 이 진짜 진리입니다.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와 암기는 서로 반비례합니다.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암기해야 되는 물량이 줄어요. 네. 그래서 초반 6개월 과정,
그러니까 1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집중적으로 이거 하는 달이고요. 그리고 시험 딱 3개월 남겨놓고 7월 달부터는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외우는 거예요. 100일 남았을 땐 그냥 무조건 수저 넣는 거예요.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앞에 충분히 이거 하시면 다 들어가요. 가능해요. 그래서 나 암기 못해, 나 암기 싫어 그러는데 암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, 세상에. 저도 너무 싫은데 저는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할 때는 되게 편하거든요.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요 두 개를 병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차이가 뭐냐?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. 이런 거죠. 라면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라면을 한 개 끓이실 수 있죠. 끓여서 드실 수 있죠, 지금. 라면 하나 그냥 간단히 끓여 드실 수 있는데 그럼 라면 하나 끓일 때 물 몇 밀리리터 넣어야 돼요? 그치. 그치, 이 정답이지. 대충 넣으면 되지 뭘 물어봐, 그걸. 근데 뒷면에 보면요. 지금 오늘 가서 보세요. 라면을 한 개를 끓이려면 물을 550ml 넣으라고 써져 있어요. 어떤 라면이든. 국물 라면이면. 그리고 여기 2컵 반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에 2컵 반 물을 넣고 건더기 스프를 넣고 끓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1번 이렇게. 그 다음에 물이 끓게 되면은 면을 넣고 면에 뭐 라면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7, 8분 끓여라 이렇게 나와요. 그 다음에 3번에 기호에 따라서 뭘 첨가해서 먹으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 외우신 분? 이거 암기하시는 분 있으세요? 라면을 샀는데 여기 막 연습장 펼쳐놓고 550. 외우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알게 되죠, 이걸? 해보면 알아요. 그걸 이해라고 합니다. 그걸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. 한 3, 4번을 끓여보면 알아요. 우리 과정이 반복 암기인데, 반복 순환인데, 11월달, 1월달, 3월달, 5월달을 4번을 해보면 대충 아는 게 생겨요. 근데 그 아는 양이 많아질수록, 그럼 이걸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옵니다. 뭔지 아시겠죠, 얘기, 핵심이. 예. 그래서 계속해서 돌려드릴 건데, 이론을. 그러면은, 그거 이해가 되시고, 그럼 암기를 안 해도 되는데, 문제는,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다는 거죠. 물을 한 개 끓일 때의 정량은 1번 480, 2번 570,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그럼 어쨌든 간에 얘는 외우긴 해야 돼. 근데 이미 라면에 끓여보는 과정을 이해했으면 답을 3리터, 5리터 이렇게 적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뭔지 아시죠? 그러니까 그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가 되면 나중에 암기할 때 그만큼 편해진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겨요. 나는 과연 이해를 한 것인가? 나는 과연 이해를 했나? 그럼 이해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. 이게 제가 접니다. 이 선생이 여러분들께 이 학생이 있다고 치면 전달을 합니다. 어떤 이론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드려요. 전달. 그럼 나는 이해됐어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그걸 듣고 본인이 그걸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이해되신 거예요.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전달하는 건 이해가 아니에요. 그건 암기예요. 제가 어떤 이론을 던져드리면 그걸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해서 내 말로 바꿔서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가 끝나는 거예요. 사드가 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사드 이해하셨나요? 막 사드 배치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, 나라가. 사드, 미사일 방어, 고고도 막 나오잖아요, 얘기가.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가만히 앉아서 3분 동안 사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. 근데 이렇게 막 쏟아지는 사드 정보를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나면 설명 못 하잖아요. 그럼 이해 못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대충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, 절대로, 대상을. 오늘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, 저한테. 오늘 토지에는 부동성이 있다,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. 이걸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, 이렇게. 전달. 부동성이 무슨 뜻일까요? 움직이지? 아니한다. 이게 부동성입니다. 토지에 부동성이 있다. 그럼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는 지리적으로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옵니다. 물리적, 인위적으로 해당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다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저는 이 얘기를 하긴 하겠죠. 수업 시간에. 제가 부동성이라고 하는 건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. 이런 특성입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갔다고 쳐봐요. 그럼 집에서 아들내미, 딸내미가 엄마,
부동성이 뭐야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럼 뭐라고 하세요? 아들아, 부동성이라고 하는 건 지리적으로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야. 라고 누가 얘기하냐고. 물리적,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변태입니다. 그렇게 얘기하면. 아들은 못 알아들어.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? 제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, 야, 땅은 짱 박혀 있는 거야. 이렇게 설명할 것 같고. 부동성 딴 거 아니고요. 그냥 땅이 짱 박혀 있다는 뜻. 아주 강력하게 짱 박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. 이런 특성이에요. 제가 이걸 하려고 해요. 이거 빨간색으로 섞인 이거. 이런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제가. 짱 박혀 있다. 찌그러져 있다.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스타일로 계속해서 이론을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짱 박혔다고 외우셔도 되고 이해하셔도 되고 혹은 그냥 흔들리지 않는다. 고정되어 있다라고 나름대로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. 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 도와주실 거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내 스타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. 초반 11월, 12월 달에 공부하시면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예요. 나중에는 이런 과정 없어요. 나중에는 자, 외우시겠습니다. 그러면 이 표 외우시고요. 이 표 외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근데 초반에 천천히 하면서 우리 아직 시간 많으니까 끊임없이 얘를 시도할 테니까요. 그럼 이 과정에서 한두 번만 캐치를 딱 하시면 돼요. 11월 달에 못 알아들었어요? 그럼 1월 달에 또 합니다. 그럼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럼 3월 달에 또 있고요. 5월 달에 또 해요. 그럼 그 과정 안에서 한 번은 알게 돼요. 언젠가 탁 터지면은 그때 착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무 공부하는 게 이 이론의 내용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4-5번 이상을 들으실 거기 때문에 거의 100% 다 이해시켜드릴 준비도 돼 있고 자신도 있습니다. 다만 이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. 자, 우리 자격시험 암기입니다. 오지선다 객관식 암기 시험이에요. 그러니까 앞으로 암기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.